네,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거는 9챕터 분석 및 시각화입니다. 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음, 음, 네,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서론으로 지금 두고 있는데요. 음, 어,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와 웹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역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리밍 데이터 시스템의 발전 덕분에 사이버 분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내용에 나왔던 뭐 IoT라든지 스마트 시티 등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음, 수 있게 되어서 다양한 산업 같은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음, 그리고 교육에서 학습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이 이제 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방대한 이제 학습자들이 방대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교육과 훈련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습 분석과 교육 데이터 마이닝이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학습 분석은 주로 교사와 학습자에게 이제 의사 결정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이제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음, 어, 반면에 이제 교육 데이터 마이닝은 자동화된 적응과 환원주의 모델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두 음, 분야는 빅러닝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집약적인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공통된 목적에 집중을 하고 있고, 특히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학습 데이터 분석을 해서 교수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게 어려워요. 여기 나오는 모든 용어들이 다 낯설잖아요. 지금 스트리밍 데이터도 그렇고,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뭐 여기 보면 환원주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뭐 우리 평소에 잘 안 쓰는 용어들만 쭉 나와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라나라고 아마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 아마 이 학자들이 이런 용어를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말로 뭔가 어떤 자기 어떤 논리들을 펼치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걸 좀 쉽게 이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뭐 페이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버튼을 누르거나 스크롤을 하거나 아니면 뭐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에서 페이지 하나를 쇼츠 같은 것들 넘길 때마다 모든 어떤 데이터들이 이제 그 서비스로 접속이 돼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사실상 그분들은 다 알고 있죠. 유튜브에서 내가 뭘 주로 관심 있어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 따라서 이제 분석하고 그것을 또 추천하는 것까지 지금 인공지능이 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다 데이터화 시키기 때문인 거죠. 그걸 스트리밍 데이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스트리밍 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사람 활동들을 기계가 감지해서 그 기계가 어떤 데이터로 변환하는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스트리밍 데이터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뭐 5천만 인구에 가까운 인력들이 있고, 지금 실제 인터넷을 쓰고 있는 뭐 인력들만 보더라도 뭐 3천만, 4천만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계속 우리가 유튜브를 쓰고 네이버를 쓰고 뭐 이렇게 지금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엄청난 데이터가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데이터를 이 친구들이 모아서 어디다 저장하냐면 다 클라우드에다 이제 저장을 하죠. 자기네들 클라우드 서비스 체계 안에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이제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분석할 때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마이닝이라는 거는 우리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마이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래 개념은 채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을 채굴한다거나 뭐 이런 근데 데이터를 마이닝한다는 뜻은 뭐냐면 데이터를 그 안에서 의미를 추출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금을 추출하듯이 의미를 추출한다는 뜻이고 그 의미를 추출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는 행동의 어떤 패턴들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 패턴들을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법으로 이제 그거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복잡한 이야기들을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단 소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어떤 학습 분석 뭐 이런 부분에서 어널리틱스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학습을 한번 바라보자.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소제목으로 그 번역을 하면 스트리밍에 발을 음, 담다라는 고안에 이제 약간의 아날로그 세상의 디지털 변화, 규모에 맞는 데이터, 그리고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요 스트리밍에 발을 담다, 그러니까 즉, 요 내용에서는 스트리밍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스트리밍 데이터는 이벤트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추적하는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의미하고, 이 음, 스트리밍 데이터가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또 데이터 스트림 아키텍처는 기존의 배치 처리 시스템과 이제 대조가 되고 있다. 즉, 그 네, 잠시만요. 기존의 배치 처리 시스템은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 음, 데이터 스트림 아키텍처는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이동시켜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즉각적인 예측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음. 이러한 방식 덕분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빠른 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한, 이제 네. 또 엔지니어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왜냐하면 음, 지금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발생이 되고 있을 텐데 이 데이터들을 네. 처리하는 기법들이 이제 2000년도 초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빠르게는 2000년 1990년대 말부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했는데 데이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데이터가 발생됐을 때 그 데이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 예전에는 그 이전 시대에서는 배치 방식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를 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 배치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단위를 묶어서 예를 들면 뭐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한 시간에 한 번씩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데이터들을 이렇게 뭔가 전송해서 분석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가 실시간 어떤 분석을 통해서 뭔가 예를 들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 유튜브에서 내가 어떤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이 사람한테 새로운 것들을 추천하려고 했을 때 한 시간씩 쌓아두거나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쌓아두는 건 사실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로 실시간으로 거의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것까지 다 가능하도록 기술적인 혁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데이터 스트림 아키텍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이 마케팅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에서는 활용이 되고 있고 이것들 그대로 어, 교육 분야에 이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이제 학습 공간에서도 이런 이제 데이터 스트리밍을 가용한다면 이제 학습자들에게 이제 학습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 성과 지표에 따라서 이제 실시간 개입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흔히 이런 학습과 관련돼 있는 이 분석들 그리고 나중에 뭐 우리가 인공지능 맞춤형 학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떠올리는 이미지는 뭐냐면 네이버 아니 내비게이터에 음, 내비게이션 우리가 운전할 때 제가 계속 어떤 목표를 이제 지정해 놓으면 가장 최적화된 어떤 경로를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뭔가 좀 둘러가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상황이 생겨서 다른 길을 찾으면 또 이 사람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경로를 실시간으로 계속 경로를 선택하고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전달이 되고
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지점에서 이 새로운 경로를 계속 추적해주고 관리해주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학습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계속 관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고 이제 내비게이션처럼 그 상황에 맞도록 새로운 어떤 그 경로들을 계속 추천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런 스트리밍 데이터 그리고 스트리밍 데이터 아키텍처가 굉장히 유효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세상의 디지털화라는 제목 안에 이제 내용을 또 발표를 드릴 건데요. 이제 물리적인 세계의 아날로그 요소를 디지털 환경에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는 요즘의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시계는 전통적인 아날로그 시계를 모방한 것이고, 지금 음, 현재 사무실 같은 것도 이제 컴퓨터 속의 사무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사무실 환경을 그대로 이제 디지털화 시키는 그런 예시도 있고요. 음, 마찬가지로 교육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칠판, 종이책 같은 이런 도구들이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제 디지털로 하는 전환이 여전히 제한적이고, 아날로그 방식을 이제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아날로그 방식의 한계점들이 지금 뭐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한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또 인터넷을 통해 학습에 대한 접근성이 광범위하게 분산되고 있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아날로그식 교육 방식이 이제 한계점,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술이 단순히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협력하면서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진화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다른 예를 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지금 디지털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음, 네. 지금 우리가 교실에 같이 모여서 옛날 방식으로 칠판이라든지 그리고 뭐 제가 분필로 뭔가를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업 자료는 파워포인트로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대화는 줌이라고 하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아날로그를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날로그가 사실은 가장 좋은 교육 방식이죠. 아무래도 뭐 눈을 맞대고 서로 표정의 어떤 그 상황, 감정들을 읽어가면서 수업하는 것이 가장 이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시간적인 한계, 장소적인 한계가 있을 때 이런 디지털 환경들이 꽤 유용하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디지털화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다. 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저는 아프리카에 있고 지금 한국에 계시지만 수업이 진행 가능한 건 뭔가 우리 그동안 이런 상황에서는 수업이 불가능했던 것들을 이런 디지털 기술로 극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AI, 뭐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은 교사를 대체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낫다. 교사가 하고 있는 교실 수업보다 더 낫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효율적인 더 좋은 방법들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그 오프라인 교실 수업과 같은 형식으로 이제 가겠죠. 우리가 영화에서 뭐 매트릭스 같은 그런 세상, 뭐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것처럼 뭔가 입체적인 그런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우리가 마치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교육을 하는 그런 시대도 뭐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것들은 결국엔 따지고 보면 아날로그 세상을 따라하고 흉내내기 위한 어떤 디지털적인 조건이라고 봐야 된다는 또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음, 네. 다음 규모에 맞는 데이터입니다. 어, 대규모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과 교육에 이제 중요한 통찰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었는데요. 소셜 미디어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단순한 데이터 세트가 아니라 사용자들이 남기는 뭐 좋아요, 댓글, 공유 이런 활동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행동 프로필을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는 이제 단일 사용자 행동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거대한 집단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이제 가치가 무엇일까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개별 데이터가 아닌 수많은 행동 기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제 데이터 집합에서 그 가치가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패턴을 발견하고 인간의 관심사를 파악해서 이제 공통된 경험이나 서사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모두 대규모 데이터 분석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대규모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전통적인 평가 도구인 이제 성적표는 이제 학생의 학습 경로나 경험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런 대규모 스트리밍 데이터를 활용하면 학생들의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단순히 점수나 숫자로 학생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과정 중심에 대한 뭐 평가라든지 아니면 학생의 과정에 대해 더 깊게 이제 교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수업 자료를 따로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깐 공유를 제가 끊을게요. 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그러니까 학습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학교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음. 그 활동들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정리해 놓은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해외에서는 대학에 그 중도 탈락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뭐 한 뭐 50% 이상, 뭐 많게는 뭐 7, 80% 정도 되는.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다가 중도에 계속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계속 공부하게 하는 것이 대학의 어떤 재정적인 그런 그 부분에도 영향을 꽤 크게 주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떤 방식이든지 그 중도 탈락률을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 대학에서 이거는 이제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실제로 진행을 한 건데 실제로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을 그 일단 분석을 한번 해본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팩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그 팩트들을 다 분석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학생별로 다 분석을 했고 거기에는 이제 1년에 50% 이상이라고 하면 꽤 많은 학생들, 몇천 명 정도 되는, 혹은 몇만 명 정도 되는 데이터들이 쌓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예를 들어서 그 팩터별로 이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가정 환경은 어떻고, 이 친구는 자기가 전공한 어떤 과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자친구의 문제가 생겨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제적을 당하거나 아니면 중도 탈락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쭉 모아놨을 텐데 그걸 사람이 일일이 그 몇만 건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패턴을 분석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법으로 데이터를 다 돌려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 팩터들을 쭉 분석을 해보고 그 패턴이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사람은. 하지만 그 팩터들을 근거로 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적용을 해서 새롭게 입학한 학생들한테 적용을 해본 거예요. 음.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실제로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100명 정도의 학생이 이 모델에 의해서 중도 탈락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그 100명 중에 93명이 중도 탈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도 분석을 못했던 패턴들을 이런 인공지능 기법들이 분석을 해냈다라는 거고 패턴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앞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그 입학한 학생들의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그 모델에서 추출되는 예를 들어서 뭐 100명 정도의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그 100명의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중도 탈락을 하지 않게끔. 그러면은 중도 탈락률이 이제 줄어들겠죠. 사실은 이런 머신러닝 기법들이 학교에서도 이렇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그 강의로 제가 이제 돌아가 볼까요? 공유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음.
네. 그리- 60분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그대 집단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패턴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00건을 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것보다 10,000명 음, 혹은 100만 명이 있을 때 훨씬 더 정교한 패턴들이 나온다는 거고, 근데 그것들이 규모에 맞는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정확한 그런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가치라는 거죠. 그럼 이 음,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 거대 기업들끼리 서로 사용자들 모으겠다고 난리를 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인 거죠. 애플이 사실은 굳이 구글 같은 이미 모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직접 모으겠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축적하기 시작한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 데이터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가치가 있고 이게 자기네들의 어떤 그 미래의 어떤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더라고 이미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교육 쪽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디지털 환경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휘발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모으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AI 디지털 교과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게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저는 뭐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시도를 하는 첫 번째 공교육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지금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 방향이 저는 뭐 옳다 그르다 보다 혹은 방법이 옳다 그르다 보다는 그런 시도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 이번엔 학습 데이터와 분석 도구가 이제 교육에 어떻게 이제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요. 이제 전통적으로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뭐 시험이나 뭐 총괄적 평가 이런 거에 이제 의존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와 이벤트 기반의 데이터를 활용하면 학습자의 형, 학습자의 형성적 프로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교사와 교육자가 학습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춤형 피드백이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 데이터 분석이 주는 이점은 이제 학습자들의 활동 데이터를 분석하면 이제 교사나 관리자, 이런 학습 생태계 전반의 구성원들에게 이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학습 과정에서의 지원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학습 에코시스템이 이제 각 페르소나, 그러니까 뭐 학습자나 교사나 이제 콘텐츠 개발자 등등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한테 필요한 이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모듈식 데이터 카드로 구성된 미션 컨트롤 대시보드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학습자는 이제 이걸 통해서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제 개인이 부족한 부분과 숙련도를 시각화하여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이제 관리자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예측하고, 이제 교육 및 인력 전략 차원의 의사결정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개선하는 제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는 학습자들의 참여도와 성과를 추적해서 이제 필요한 개입을 적시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채팅창에 네. 하나 메시지를 하나 보낸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만약 우리 아이들을 하나의 식물에 비유한다면 식물에 대한 총괄 평가는 식물을 단순히 측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측정은 비교하고 분석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이지만 총괄 평가는 식물 성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와 반대로 형성 평가는 식물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는 정원 가꾸기와 같다. 그 형성 평가는 식물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그 지금 앞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이 사실은 여기에 어떤 요약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왜 스트리밍 데이터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평가는 어땠습니까? 뭐 지금 선생님도 지금 그 수업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그 대개 이제 어떤 중간에 아니면 뭐 쪽지 퀴즈라든지 아니면은 제일 마지막에 어떤 기말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학생이 그동안에 얼마만큼 이 수업에 대한 이해를 했는지를 총괄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죠. 근데 이제 그것도 물론 이제 의미는 있죠. 그러니까 있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식물 키우기와 마찬가지로 얘가 다 시들어 버리고 나서 아, 얘가 이제 시들었네라고 그냥 평가하는 거랑 같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우리가 물을 주거나 그름을 줘서 이 친구가 잘 자랄 수 있다는 건 오히려 형성평가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뭐 형성평가는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중간중간에 학습자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 평가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형성적 프로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스트리밍 데이터 를 만약에 계속 수집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학습자가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 형성적 프로필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 친구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만약에 우리가 어떤 비주얼하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그 친구의 성향에 맞게끔 혹은 그 친구의 이해도에 맞게끔 맞춤형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자들은 물론 이제 100명 정도 규모 뭐 20명이 되더라도 일일이 그거를 코칭하기는 힘들긴 하겠지만 만약에 AI가 그걸 도와준다면 아니, 적절하게 우리가 피드백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스트리밍 데이터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총체적인 어떤 관점에서 총괄 평가를 그동안 해왔지만 이제 과정과 여정에 에서 중간중간 개입이 필요한 부분에서의 어떤 평가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스트리밍 데이터라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고 이게 우리가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 의사결정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 중심적이 아니라 과정 중심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개념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이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스트리밍 데이터 자체를 우리가 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는 기계의 언어에 기계식으로만 그냥 데이터가 쌓여 있는 것뿐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게 되면 그걸 의미 분석을 해서 그거를 시각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보통 대시보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동차에 있는 우리가 속도계나 우리가 그 안에서 여러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속도계처럼 우리가 하나의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학습자가 무엇이 부족한 상태이고 어떤 개입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적절한 어떤 데이터만 우리가 그 안에서 볼 수만 있다면 교사 입장에서는 무지 편하겠죠. 혹은 그걸 자동화시킬 수도 있으니까 교사가 굳이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아, 이 친구가 이런 반응을 할 때는 이렇게 그냥 자동화된 인공지능 요구를 대신해 주면 되니까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만 선생님이 이제 컨트롤하면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의사결정들이 굉장히 편리해진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현 권장 사항이라고 해서 또 다섯 가지 정도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니즈 분석과 데이터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이제 약간 순서적으로 좀 설명을 하기는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일 처음 해야 할 일은 이제 문제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랑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명확히 하여 시스템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이제 데이터 평가라고 합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데이터 유형 및 품질 평가, 그리고 내부 시스템과 외부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자산을 이제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현재 시스템 상태를 이제 문서화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아키텍처 및 시스템
시스템 설계 상태와 이전 버전에 대한 정보를 문서화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음, 그 다음으로 이제 리스크와 프로토콜을 정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보안이라든지 프라이버시 등 위험한 요소를 관리할 프로토콜을 이제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음, 다음으로 얻고자 하는 인사이트 목표 지표를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 변환의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소스 지침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 그 지표와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에 통합해야 할 새로운 데이터 소스에 대한 지침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시스템 단계 구현을 위해 일정 범위 예산을 목록화하여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음.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앞에서 이야기했던 데이터 스트리밍을 가지고 그 시각화하고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는 이미 이제 이해가 됐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니즈 분석하고 데이터 평가라는 거는 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봐야 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까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던 중도 탈락률 방지와 관련된 머신러닝 기법들은 학교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중도 탈락률을 줄여서 학교의 재정 건전성에 어떤 도움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가 명확하니까 이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접근법들이 굉장히 그 명쾌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어떤 학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부터 걸림돌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맞춤형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데이터 스트리밍을 어, 그 볼 것인가, 데이터를 분석할 것인가, 스트리밍 데이터를 모을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보는 것과 아니면은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 우리가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던 분산 환경이라든지 이런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친구한테 충분히 시간을 주고 이 친구 스스로가 학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조건들,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배려를 할 것인가? 아니면 딱딱 진도에 맞춰서 이 친구가 그 진도에 맞춰서 그 시간 제한된 시간 안에 뭔가를 하게 만들 것인가? 이 조건들 완전히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가 예를 들어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모아본들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데이터를 모을 것인가라는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 비전에 맞게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이걸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적인 고민들을 하겠죠. 어떤 데이터는 버리고 어떤 데이터는 모으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선택적인 어떤 기준들이 생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걸 구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한테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요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좀 모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모은 데이터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냐라는 아키텍처적인 차원, 뭐 시스템 설계적인 차원, 어플리케이션 차원에서 고민을 그런 엔지니어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리스크 같은 것들은 이제 고민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죠. 만약에 개인 정보가 이 안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것인지 만약에 모은다고 하면 이걸 데이터를 익명화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름이라든지 이런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공개 범위를 뭐 개인한테만 그러니까 학습자 자신한테만 공개할 건지 아니면 부모들까지 포함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 포함할 건지 아니면 전 사회적 범위에서 이것들을 공개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어떤 판단들이 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들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하지만 북한이나 중국만 가더라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허용 범위가 넓어질 거잖아요. 개인의 뭐 그런 프라이버시가 어디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런 니즈 분석 데이터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고려가 돼야 될 요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형 권장사항 두 번째로 또 데이터 및 시각화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데이터 설계 시에서 이제 첫 번째로 데이터 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권장사항이 있었는데요. 먼저 역방향 설계 접근이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결해야 될 핵심 질문을 정의를 하고 이에 대해 시각화를 구상하며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종 사용자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한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출처를 파악해야 된다. 여러 데이터 출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를 기반으로 실행할 조치들을 신중히 고려하고 이상적인 데이터 모델을 설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델을 채울 수 있는 이제 데이터 소스를 찾아 이제 최종 모델에 맞춰서 이제 모형을 다시 살펴보고 이제 알맞게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마찬가지로 시각화할 때 이제 방법, 그때 고려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데이터 스트리밍의 속도, 데이터의 형태, 그리고 인간이나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속성,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시각화는 투명성을 유지하고 최종 사용자가 신뢰하고 정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접근 문제에 대해서 고려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개인정보 보호 규칙이나 조직 정책 등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생성에 제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부족하면 분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데이터 양과 그 경고성을 설정하고 의미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데이터 양을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 드린 것 같아요. 데이터를 어떻게 오류 없이 모을 것이고 의미 있게 추출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각화할 것인가 라는 이제 전략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런 목표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 명확한 이 데이터 분석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나중에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의미가 없는 데이터를 그냥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게끔 만드는 방식으로 학습 분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친구한테 충분히 어, 시간을 주고 천천히 공부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면서 갈 것인가? 라는 것 정도의 수준에서는 합의가 필요한 거죠. 혹은 이 친구는 이 친구가 스스로 공부하기 위한 환경인지 아니면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의 보조 도구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거는 그냥 혼자서 내가 어떤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충우동하는 것들을 시스템이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항상 옆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인공지능이 선생님을 도와주는 개념으로만 만약에 학습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모든 정보를 다 학생들한테 제공할 필요는 없죠. 대신 이 정보를 선생님한테 제공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략적인 고민들, 질문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지 설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들이 방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아주 근본적이어야 되고 명쾌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그 어떤 그 이해관계자들의 그 충돌도 없어야 되죠. 굉장히 명쾌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대학의 중도 탈락 방지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한 것처럼 그런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각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스트리밍 속도라든지 데이터 형태, 뭐 이런 것들, 그, 인간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의 속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한다는 건데, 그 가령 예를 들면은 데이터가 뭐 계속 발생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중간중간 발생되는 그런 속성인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시스템 그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그, 그 성향을 유튜브에서 계속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내가 어떤 걸 클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는지. 어떤 것들은 그냥 누르고 나서 바로 꺼버리고 다른 영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아주 단순한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으는데 얼마나 이런 데이터들이 발생이 되는지, 그리고 그 발생된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고 피드백해야 될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그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면 데이터를 모으자마자 바로 분석을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걸 하루 단위로 모아서 뭔가 좀 더 그 정교한 패턴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그 분석된 내용들은 모아놨다가 한 하루 정도에 걸쳐서 뭔가를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에도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같은 건 거의 실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얘는 실시간으로 데이터 경력들을 계속 알려주죠. 이게 한 시간 뒤에 나타난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데이터 스트리밍의 속도,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보여주고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냐라는 것이 시각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잠깐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데이터가 너무 양이 작아요. 그거는 별로 의미 없다라고 판단하고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의미가 있지만 데이터량이 너무 작아서 이거는 분석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그 데이터는 버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들도 이런 우리가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갈까요? 네. 다음으로 아키텍처 개발입니다. 이 예, 파트가 요거는 좀 너무 어렵죠. 어려웠어요. 네. 요거는 제가 설명을 먼저 할게요. 잠깐 제가 공유 끌게요. 네. 네. 여러 차례 읽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당연합니다. 너무 자책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설명을 하려고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네. 네. 우리가 이제 XAPI라는 말이 막 지금 나오는데 왜 이게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 여러 이야기들을 이제 분산 환경, 뭐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experience예요. experience. 그러니까 경험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냐면 그동안에는 수업이라는 것이 교실에만 이제 주로 교실 안에서만 진행이 됐고 디지털 환경 안에서도 LMS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수업하고 있는 그 LMS라고 하는 통제된 환경 안에서만 학습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봤어요. 근데 우리가 평생학습 개념, 분산 환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넘어가면서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의 학습을 분석하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라고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경험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경험이라는 개념들을 으로 학습을 확대를 했을 때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교실 수업이라든지 혹은 LMS 안에 있으면 거기 데이터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의 데이터 발생을 시켜서 그걸 분석할 수 있는데 경험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로 어떤 학습을 했는데 유튜브에서 내가 학습한 걸 그러면 어떻게 이걸 데이터를 모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개념 자체는 learning is happening everywhere. 모든 부분이 교육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책을 읽는다. 유튜브를 본다. 아니면은 그 다른 사람들 그 친구들하고 모여서 그 안에서 어떤 토론을 한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의 학습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 데이터를 모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XAPI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런 고민을 하느냐? 그동안 우리가 이런 공교육 체계 안에서 교실, LMS 기반 안에서 실제로 수업을 많이 진행했지만 실제로 내가 살아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터득한 개념은 뭐냐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써먹을 수 있는 게 10%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음. 나머지는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사회생활 하면서 대부분 다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걸 가지고 실제로 자기 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실제로 얻게 되죠. 이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소셜 모임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자기가 읽은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비정규적인 그런 학습을 통해서 습득하게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보통 경험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학습이 실제로 한 70% 정도 이제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LMS 안에서 교실 수업 안에서는 이런 정형학습에 대한 데이터만 이제 바라봤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더 넓혀서 전체적인 어떤 경험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를 고민해서 만드는 게 바로 XAPI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 XAPI는 좀 개념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뭐 아까 말씀드린 책을 본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아니면 실제 시뮬레이션 활동을 통해서 한다거나 뭐 온라인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학습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뭔가 통제되었고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좀 어렵겠지만 그게 만약에 데이터를 통제하고 모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가정하면 그 데이터를 모으는 형식이 필요할 거잖아요. 어떤 포맷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포맷을 정한 규칙이 바로 XAPI입니다. XAPI 음. 구조는 단순해요. 우리 영어에서 배웠던 3인칭이에요. 누가, 누가, 동사, 무엇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하는 개념으로 모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A라는 학생이 유튜브 영상을 봤어.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문장을 간단하게 기술을 할 수 있도록 대신 이제 여기 누가 그리고 이런 동사 그리고 무엇을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면 답변을 했어. 아니면 시험을 시도를 했어. 출석을 했어. 마무리를 했어. 그리고 뭔가를 생성했어. 뭐 이런 식의 어떤 버브 같은 그러니까 동사들 미리 정해 놓는 거예요. 사전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존 코너라고 하는 친구가 이 시험 파트를 이제 처음 시도를 했어. 그리고 이 비디오를 봤어. 그리고 이 답변에 대해서 true라고 답변했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 거죠. 만들고 이것들을 데이터의 어떤 부분에 모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구조, 이렇게 정의한 것을 우리로 보통 XAPI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으는 그릇을 그 데이터가 어딘가 쌓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쌓이는 그릇을 보통 LRS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만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넣고 지금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데이터 구조는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컴퓨터가 알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컴퓨터한테 보낼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XML이라고 하는 포맷으로 보통 이제 기계어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포맷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액터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주어고 버브가 동사고 object가 목적어예요. 근데 데이터 구조를 아까 우리가 이렇게 보내주면 기계어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존도고 이 사람의 이메일은 이거야. 이 계정이라는 거죠. 계정은 이거야. 아이디가 이렇다. 그리고 이 사람의 버브는
디스플레이인데 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 사이트에 가면 찾아볼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이니셜라이즈드는 여기 보면 버브에 이미 딕셔너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딕셔너리를 여기서 정의를 했었잖아요. 버브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미 이 시스템 안에서는 정의를 이미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서 확인해 보면 돼라고 하고 있고, 오브젝트.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퀴즈가 될 수도 있고, 유튜브 영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것들을 여기다 정의를 해놓는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가 책이다. 혹은 유튜브 영상이다. 그리고 이거는 시뮬레이션 게임이야. 뭐 이런 것들을 정의를 이미 해놓고 여기에 이해가 되도록 요런 구조로 만들어서 시스템이 데이터 쭉 쌓아놓는 거예요. 그 쌓아두고 그걸 LR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쭉 쌓아놓는 걸 XAPI 기술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버케버리라는 건 뭐 누가 선정하느냐? 이게 이제 지금 XAPI를 연구하는 그런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에서도 지금 이거 정의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거 음, 쓰고 있어요. 앞으로 쓸 거고. 이거 저도 이제 일부 여기에서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 교수님들이 이 정의를 하고 계세요. 어떤 버브를 쓸 것인가라는 것들을 실제로 정의를 하고 그걸 사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 네, 그래도 조금 조금. XAPI가 이제 그러니까 무슨 규칙이다라고 어느 날 읽어서 뭐 찾아보면서 알고 있었는데 아 이거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너무 대충 느낌만 아시면 돼요. 이거를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기술 스펙이 이런 음, 거야라고 우리가 뭐 프로그램을 짤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음, 규칙이 이미 글로벌하게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음, 고민들이 학술적으로도 정리가 돼 있고 그리고 실제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실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기술들이 우리 AI 디지털 교과서에도 실제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네. 다시 또 버프가 좀 볼까요? 적은 것 같네요. 네. 네네. 혹시 질문 음, 있으면 이제 또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네. 아, 네. 혹시 그러면 그 버브가 그 네. 제가 인공 챗GPT 조금 보면서 프롬프트 할 때 동사를 잘 써야지 조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음, 배웠었는데 음. 이것도 그런 마찬가지 그래서 행위 자체 그래서 버브를 따로 정의할 정도로 아니요, 중요한 이게 그런 좀 거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지금 그 챗GPT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LLM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네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방식과 완전 별개의 인공지능 개념이에요. 지금 음, 이거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XAPI는 실제로 어떤 규격을 만드는 거예요. 패턴을 찾는데 우리가 나중에 네. 데이터를 모아서 패턴을 찾아야 되는데 그 패턴을 쉽게 찾기 위한 일종의 스펙들을 미리 모델링해서 정해 놓은 거예요. 음, 근데 LLM은 우리가 뭐 아무 이야기를 짓거려도 얘가 네. 알아먹잖아요. 그게 네네. 패턴이 없죠. 그래서 아, 이건 완전히 다른 조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섭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가 스스로 이해를 못하면서도 이해하는 척하기 때문에 아, 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XAPI는 딱 특정한 규격으로 데이터를 던지지 않으면 기계가 이해를 못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접근 음, 방식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아마. 향후의 미래에는. 지금 근데 우리가 현재 지금 이 문서에 나와 있는 개념, LLM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이 문서는 네네. 챗GPT가 나오기 이전의 문서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학자들이 지금 뭔가 이와 관련돼서 글을 썼다면 아마 그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해서 아마 따로 썼을 거예요. 근데 음, 지금은 우리가 챗GPT라든지 이런 LLM적인 접근들을 배제하고 그 이전 세대에 있는 기술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우리가 AI 교과서라든지 대부분의 기술들이 여기
이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에 대한 이해를 지금 하려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 페이지는 제가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직접 설명하기 좀 어려우실 거니까. 네. XMPR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및 구조화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 경험학습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표준화해서 데이터를 모을 것인가 라는 것에서 출발한 개념이라는 거고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형식을 아까 우리가 영어 문법에서 3인칭이라는 구조를 이미 정해놓고 그 구조에 맞춘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도록 표준을 제시를 한 거예요. 음, 그러면 내가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드는 입장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유튜브라고 그냥 제가 넷플릭스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러면 어떤 사용자가 어떤 컨텐츠를 봤어. 라고 하는 것들을 A, view 혹은 watch 그리고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A는 여기에서는 사람이 될 것이고 B는 그 영화가 될 거잖아요. 영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들을 이미 갖춰 놓은 상태에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XML이라고 하는 문법으로 이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부가적인 데이터도 들어가요. 몇 분 동안 봤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멈췄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어떤 환경적인, 그러니까 이 영상은 1시간 반짜리인데 이 사람은 이걸 몇 분에서 몇 분까지 봤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정보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 어떤 XML의 그 문법에 맞춰서 데이터를 모아서 LRS라고 하는 것에 이제 집어넣어요. 근데 이걸 아까도 말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발생될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몇억 명의 사용자가 네. 넷플릭스를 보고 있고 유튜브를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음,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 버튼을 누르고 스크롤링하고 음, 포즈하고 포드 뭐 버튼 눌러가지고 앞에 보고 아니 스킵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엄청나게 할 텐데 그냥 1초에도 예를 들어 보면 뭐 몇억 건의 데이터가 발생될 수도 있죠. 그 요즘에 저 유튜브 저도 지금 보면 그 그 뭐죠? 지금 되게 인기 있는 그 영상들이 막 뜨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영상들을 바라보는 뷰가 보통 보니까 막 1억 건이 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런 어떤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영상 하나만 가지고도 막 몇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보는데 한 초 단위로 보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겠어요. 근데 이걸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기술이 아니에요. 이 데이터를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데이터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 데이터들을 다 모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 수준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하기 위한 특별한 어떤 기술들이 여기 카프카라고 표현돼 있죠. 카프카 스트리밍. 네. 이 카프카 스트리밍 프로세스라는 표현이 그 데이터를 놓치지 않고 음, 그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개발한 기술이에요. 음, 이거 누가 개발했냐? 페이스북이 개발한 거예요. 아, 페이스북에서 그런 일들이 예전에 벌어진 거예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이 기술을 공개를 한 거고, 그래서 이름을 카프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뭐 이름 뜻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소설가 이름을 딴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XAPI 형식으로 카프카 기술을 쓰게 되면 우리가 학습에 있어서도 데이터를 놓치지 않고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뭐 카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야기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굳이 뭐 우리가 검토를 안 해도 돼요. 어쨌든 그 XAPI라고 하는 개념, 아까 이야기했던 LRS라고 하는 개념, 이제 카프카라고 하는 뭐 그런 기술들을 써가지고 데이터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그 모을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됐다. 이렇게만 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쌓여진 데이터를 그러면 이제 분석을 이제 하는 그런 것도 고민을 이제 지금 해야겠죠. 네, 네.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이미 그 하나의 음, 아키텍처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있더라고요. 네. 또 넘어가죠. 네. 네, 또 양이 조금 많았습니다. 이것도 네. 제가 이제 지금 설명을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신원 관리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이제 지금 여기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뭐 우리가 넷플릭스 유튜브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 친구가 누구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누군가가 중간에 해킹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과 관련돼 있는 보안들은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프카라고 하는 그런 스트리밍 처리기를 사용해서 데이터 흐름들이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 흐름을 제어한다는 뜻은 뭐 1,000명이 들어오든 100만 명이 들어오든 이 데이터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데이터가 자동으로 필요한 곳으로 오르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는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되어서 필요에 따라서 접근하고 분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로그 이벤트로 기록돼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 대한 운영 효율성이 높아진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서 1초에 1억 건들의 데이터가 쌓인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데이터를 이 1억 건을 계속 쌓아두면 너무 큰 데이터가 발생되겠죠. 하루만 하더라도. 그죠? 한 시간에 3,600초잖아요. 그래, 네, 네. 한 시간만 모아도 3,600억 개 정도의 데이터가 쌓인다는 뜻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논리대로라면. 그러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이 데이터를 요약해서 다시 어딘가 다시 보내주는 프로세스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 데이터를 그대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데이터를 그대로 쌓아둘 필요도 있죠. 근데 이 데이터를 계속 쌓아놓고 영구적으로 보관할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분류해서 이 분류한 데이터를 다시 서머리해서 어딘가 새롭게 또 데이터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곳에 또 저장을 할 필요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학습자가 아니 그 유튜브로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추천 알고리즘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정보가 다 필요한 건 아닐 거잖아요. 이 안에서 이 사람이 추천을 하는 데 있는 필요한 데이터만 태깅을 해서 별도로 모으고 그 데이터를 다시 어딘가 저장해 놓고 분석은 별도로 할 필요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로만 모을 것이 아니라 데이터 성격에 따라서 어딘가 모으는 것들을 규칙적으로 다 자동화시켜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이제 표현을 지금 여기는 했는데, 그 약, 그 조그마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선별하고 구분해서 따로따로 모으고 다시 이것들을 또 분석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그 아예 통합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시스템 안에서 자동화돼서 운영이 될 수 있겠죠. 유튜브에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미 넷플릭스는 그런 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뭐 그냥 자동화 시켜서 나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뒤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에서는 이런 거대한 데이터 처리와 관련돼 있는 수집, 그리고 분석, 뭐 의미 추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거대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기는 사스 통합 솔루션을 사용하기보다는 자체로 설계된 데이터 변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사스는 쉽게 이야기하면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뭐 아마존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상용화되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데이터를 쌓아두면 관, 비용이 감당이 안 될 거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내가 프로세스 하나 아니면 뭐 메모리 하나, 뭐 어플리케이션 하나 쓰는 것 자체가 모두 비용으로 청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비용은 사스를 쓰면 훨씬 더 줄어들긴 하겠지만, 사스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돌리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과금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비용을 이런 그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는 데 있어서 쓰게 되면 비용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어떤 내부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것이 더 비용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이거 넘어가셔도 돼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권장사항 중에 네 번째가 이제 배포 관련입니다. 일단은 어, 배- 스트리밍 데이터를 지원하는 배포 환경을 먼저 선택을 하고 이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나와 있었었는데요. 일단은 스트리밍 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상용 및 전문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있고 자체 배포도 가능하지만 복잡하고 비용이 크게 증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배포는 이제 알파, 베타, 프로덕션 단계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알파 배포 단계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보안 프로토콜, 아이디 관리 등의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해야 되고, 시스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베타 배포 단계에서는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스트레스를 테스트하고 버그를 식별하여 이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엔지니어링적인 이야기가 계속돼서 아마 좀 어려우실 텐데 음, 배포라는 게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클라우드 혹은 뭐 온프라미스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데 그 클라우드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 우리가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개념이라면 아예 그냥 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내가 사놓고 그냥 내가 우리 서버에서 그냥 돌리는 그런 방식 두 가지 선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클라우드를 쓰는 것이 나을 때도 있고 그리고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내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다 구매해가지고 내가 직접 돌리는 것 방법이 있다. 이 정도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알파, 베타 뭐 이런 프로덕션 단계 이렇게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그 게임 같은 거 혹시 관심 혹시 있으신가요? 인터넷 게임? 아, 그건 이제 제 자녀가 하는 것 정도만 알고 있어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보통 네. 게이머들이 그 보통 그 새로운 게임들이 출시할 때 뭐 아, 클로즈드 베타, 네. 오픈 베타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네. 클로즈드 베타는 딱 지정돼 있는 사람들만 들어와서 그 게임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개념이고 네. 오픈 베타는 누구나 들어와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식으로 이제 릴리즈가 되면 그때는 이제 돈을 내고 이제 그 서비스를 이제 받는 그런 과정.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알파가 클로즈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베타는 음, 오픈 베타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 베타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아직 이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테스트가 필요하다. 실제로 봐야지. 그리고 사용자들이 어, 처음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보다 조금 정제되어 있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알파 단계, 베타 단계를 거쳐서 시스템을 오픈하거든요. 저희들도 시스템 개발하고 나면 항상 이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개념 아니고요. 아, 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구현 권장 사항으로 이제 프로덕션 구현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요 파트에서는 이제 시스템이 실제로 운영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걸 의미를 했던 것 같고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뭐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제 뭐 머신러닝 적용하는 등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전반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요약을 좀 하자면,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법을 이제 실시간 데이터에 적용이 이제 가능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생체 인식, 의사결정, 인간의 학습 활동 같은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스트리밍 아키텍처의 취약성도 유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공급업체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뭐 엔드포인트 손상 가능하며 이는 다른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쳐 시스템 전체의 병목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팀이 이제 스트림 처리 시스템에 주의를 기울여야 음,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적인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위해서는 이제 확장성과 유용성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학습 도구나 뭐 웹 기술, 뭐 인공지능의 발전은 이제 미래 학습 분석과 데이터 시각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한 사회적인 변화는 활동 데이터 스트리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시스템에서 유연하고 확장 가능하며 개방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고 나서 의미 분석을 이제 실제로 구현 단계에서 이제 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이제 시도하게 되는데 혹시 이제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의 차이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 일단은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이제 포함이 이제 범위로 음. 따지면 되어 있다라고 알고 음. 있고요. 이 딥러닝이 약간 사람 이제 뉴런처럼 이제 그런 거 해서 이제 뭐라 하더라 뭐 역회귀 방법이라고 하던가 저도 이제 잘하시네. 네, 네, 뭐 잘하시네. 그런 걸 통해서 뭐 이제 개발 이제 뭐 되었다라고 이제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그냥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머신러닝은 정답을 이미 알려주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의 차이는 뭐니까 음. 이거는 개고 이거는 고양이라는 정답을 이미 알려준 데서 사진을 막 무작위로 던져서 개와 고양이의 특성을 우리가 미리 알려주고 개와 분석한 다음에 새로운 사진을 줬을 때 개인지 고양인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보통 머신러닝이라고 하지만 딥러닝은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 그냥 사진을 막 그냥 던져주면 얘가 알아서 개와 고양이를 구분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얘가 개가 개인지 고양인지는 모르지만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사진을 줬을 때 이걸 패턴을 자기가 알아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개인지 고양이 우리가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적어도 개하고 고양이의 분류에 따라서 이것들을 분류할 수 있는 뭐 그런 개념으로 딥러닝이라는 것들이 이용하면 되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그 콜롬비아 대학 사례처럼 이제 중도 탈락률을 방지하는 건 이미 정답을 알려줬죠. 음. 어떤 학생이 어떤 학생이 중도 탈락하는 건지에 대한 미리 정답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패턴을 찾아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머신러닝에 가까워요. 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 학생의 프로필만 던져주고 그냥 여기서 패턴을 찾아봐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딥러닝 기법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차이를 두느냐라는 어떨 때는 딥러닝을 하고 어떨 때는 머신러닝을 하냐.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이제 부분들인 거죠. 이게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넷플릭스를 통해서 맞춤 그 추천 서비스를 한다. 그랬을 때 이게 막연하잖아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뭐 예를 들면은 넷플릭스 같은 거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그 영화의 패턴들을 이 사람이 분석해서 그 안에서 공통되는 주인공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럼 어떤 영화를 선택할 때 그 영화의 커버를 그 주인공이 나오는 커버로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세밀하게 이 그 넷플릭스는 이 인공지능 기법들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안젤리나 졸리를 좋아한다. 그동안의 어떤 영화 보면 그러면 어떤 영화에서 여러 가지 주인공들을 뭐 그 사실은 그 중심으로 이 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썸네일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하필이면 저한테는 안젤리나 졸리가 두각될 수 음.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음. 것들을 분석해내는 건 대부분 다 머신러닝에 아니 그 딥러닝에 가깝겠죠. 정확한 패턴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좀 의미적인 것들을 그냥 그 패턴화 시켜서 그것들을 어느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만들어낸 거니까요. 물론 이제 그거를 추출해내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인공지능 자체는 개와 고양이로 분리는 할 수 있지만 이게 개다, 이거 고양이라고 의미를 주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람이 결국에는 해야겠지만 분류하는 것 자체는 딥러닝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학습에 있어서도 지금 기술은 이미 딥러닝 기법을 통해서 이미 이런 것들이 다 패턴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 그 안에 이것들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계속 우리가 지도하면서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리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이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해낸 패턴들을 어, 학습자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어떤 의미로 이것들을 전달할 것인가? 라는 개념으로 지금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단계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육의 목표라는 게 사실은 합의가 안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음. 교육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그동안 합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자녀들 교육시키세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 있는 아줌마들 분들을 다 모아놓고 그걸 이야기를 하면 그 의견이 일치하나요? 아니잖아요. 네. 일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을 통해서 뭘 하려고는 하는데 그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구현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고민하고 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이런 합의, 목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스템 구현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음. 아키텍처는 취약성 양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엔드 포인트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API 이야기도 뭐 나오고 그러는데 결국은 사고가 생기거든요. 데이터 아까 몇 천만 건들이 막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딘가는 고장이 날 거예요. 그러면 이 고장이 나는 것들에 대한 취약성들을 사전에 분석해서 이 데이터의 취약성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뭐 메모리를 더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좀 더 빠른 디스크를 한다 아니면 좀 더 빠른 데이터 처리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쓴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미리 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데이터 분석하고 시각화는 결국에는 항상 고정된 게 아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이것보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의미가 있네라고 했을 때 그 시각화에 대한 전략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데이터는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분석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유연한 느낌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유연하고 확장 가능하고 개방적이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어떤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어떤 시각 자체가 계속 여러 가지의 그 환경적 요인 때문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좀 멀리 이제 쭉 이렇게 와가지고 정리가 좀 됐는데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렵지만 사실상 그 용어를 하나하나 또 뜯어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지금 플랫폼 컨설팅이라는 과목 자체의 목표가 선생님들이 뭐 각각의 목표가 다르시긴 할 것 같아요. 그냥 나 기술적인 용어 잘 몰라서 교육 부분의 기술적인 환경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고 싶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런 용어들이 막 쏟아지니까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결국엔 우리가 이런 용어 하나하나에 익숙해지기보단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기술과 관련돼서 교육 부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수업의 목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당장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컨설턴트가 되기는 어려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원하지도 않으실 거고. 다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서 뭔가 컨설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음. 정도가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용어들을 조금 더 편하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그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들 중에서 조금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설명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음. 일단 저는 사실 이 파트를 그때 처음에 선택했는 게 데이터 분석이랑 이제 비주얼, 이제 시각화라고 하길래 뭐 막대 그래프라든지 정말 데이터 분석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정말 이게 안에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아키텍처가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나오니까 사실은 이 내용을 그 다 이해는 정말 이 100% 이해는 못하고 한 반 정도 이해하고 정리를 했던 내용이었었어 가지고 아직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좀 들으니까 요게 요런 내용이구나라는 예, 그런 거는 네,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속았죠. 이게 네, 맞아요. 제목에 속았어. 이게 네. 제목은 그럴듯해서 아 이거 그 막대 그래프를 어떻게 쓰고 아, 파이형 네, 어떻게 네, 쓰고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할 거라고 아마 네,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네. 내용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1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 근데 왜 1도 안 나왔을까요? 음, 이게, 일단은, 어,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써야 된다라는 것과 음.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제 교육에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주로 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걸 비추어 보면은 이 실시간 학생들의 실시간 데이터 음. 발생되는 거 음. 그거를 이제 앞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으고 이제 그 내용이 주로 나왔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나 시각화나 대시보드 이런 부분이 적게 됐던 것 음.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각화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막대 그래프로 할 것인가, 파이형으로 할 것인가, 네. 뭐 이런 것들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음,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건 음, 컨설턴트가 보통 하는 역할이라기보다는 보통 그래픽 디자이너라든지 또 다른 전문 영역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음,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분석 시각화의 어떤 개념으로 이제 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데이터 분석의 가장 기초다라고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모으는 데 있어서 계속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장벽이 사실은 있었는데 그게 극복이 돼서 지금은 이런 어떤 기술적인 장벽들이 제거된 상태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쓰고 있어라는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 과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음, 합니다. 그러면 네, 오늘 수업도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지금 아직 8차 시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라서 그래서 그 네. 부분은 또 다음 주에 그 선생님하고 수업을 진행할 거라서 조금 이 과정은 먼저 좀 오픈을 할게요.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오픈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뵐 때는 아마 최종 평가할 때 한번 살짝 예, 볼 것 같아요. 아직 과제를 음, 제가 선정을 하진 않았는데 너무 어렵지 않은 과제로 좀 선정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고생 많으셨고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